안녕하십니까. SPN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만든 부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채 얘기가 국가 부채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개인 부채도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거의 세계 선두권의 규모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자산시장 상승률을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이 선두권이죠. 그렇다면 이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연 어떤 시그널인지, 그러한 데이터들이 시장하고의 소통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시그널이 되는 것인지, 그거 한번 오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에 관련된 내용들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신용카드 관련된 그런 분석 자료하고 통계 자료 나왔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걱정이 걱정을 낳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타이틀이 미국인들 평균 신용카드 하나당 6,218달러의 부채가 있다, 이 얘기고요. 시간이 갈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 총액은 1조 1,2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통계 자료는 뉴욕 페드 쪽에서 집계를 했고, 민간 데이터로 볼 수 있죠. 이런 평균 신용카드 잔액, 이것은 트랜스유니온 쪽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6,218달러. 그리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뉴욕 페드하고 트랜스유니온 모두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잔액이 전년 대비 8.5% 증가한 내용이고, 개인 부채 항목별로 보면은 임대료, 학자금, 오토론 이런 것들이 주요 항목인데, 이런 항목들이 신용카드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먼저 갚으니까 신용카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 연체되는 것을 심각한 연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는 신용카드가 돈을 빌리는 가장 비싼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비용의 빚을 갚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갚아라. 가능하다면 빨리 모두 갚아라. 그러기 위해서 무이자 잔액 이체 신용카드로 바꾸거나 부업을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팔거나 부채 상환 노력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도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서 나오는 신용평가 기관이 트랜스유니온인데, 좀 이따 뉴욕 페드 쪽 자료를 소개할 때는 유니펙스 쪽 집계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트랜스유니온이나 유니펙스 말고 익스피리언 같은 이런 신용평가 기관들이 있다라는 점은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부채가 많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올해 자산시장 흐름에서 성적표가 가장 좋았듯이 이런 크레딧 카드의 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아멕스나 비자나 마스터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입니다. 비자 마스터 같은 경우는 3월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 조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아멕스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채의 문제를 금융위기급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 흐름에서 리세션과 연결되는 그런 사안으로 봐야 될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금융위기급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카드 회사들이 먼저 충격을 먹어야죠. 부실채권으로요. 여기서 한번 힌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금융위기는 아니더라도 리세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드 쪽 자료를 보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시도하나, 지난 위기급 악재들이 나타날 때마다 데이터 디테일을 공개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또 분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 커뮤니티 뱅크 문제가 생길 때 그때도 그랬었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국채 발행을 할 때 국가 부채에 대한 얘기는 항상 나오는데, 그거 역시 관련된 자료들을 종종 내놓으면서 시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죠. 크레딧 카드 연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지표가 좀 안 좋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뉴욕 페드에서 데이터 디테일 공개를 했고, 과거에 세인트루이스 페드가 했듯이 또 캔사스시티 페드 쪽에서도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 분석 자료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페드 쪽 자료들, 또 어떤 자료가 나왔고 어떤 것을 뜻하고 무엇을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욕 페드 쪽 자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평가기관 이키팩스 쪽 자료도 뉴욕 페드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부채가 17조 6,900억 달러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 중에서 주택 관련 부채가 12조 8,200억 달러, 비주택 관련 부채가 4조 8,700억 달러. 그래서 주택 관련 부채가 72.5%, 비주택 관련 부채가 27.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모기지가 12조 4,420억 달러, 홈 이퀴티 라인 업 크레딧, 이거는 모기지 말고 주택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미국 상업용은행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신청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다지 크지가 않고요, 금액이. 그 다음에 학자금, 오토론, 그리고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기타. 그래서 전체로 17조 6,900억 달러고,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모기지 부채가 가장 큽니다. 3,980억 달러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증가 속도는 크레딧 카드가 빠릅니다. 1,290억 달러 늘어나서 1조 1,150억 달러. 학자금 대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정책적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학자금 대출 그 비탄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그동안에 실행된 것도 있고 중단된 것도 있고 또 하겠다는 것도 있죠. 앞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기지 쪽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규모가 오토론하고 학자금이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학자금 같은 경우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체율 쪽 봅니다. 올해 1분기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3.2%가 연체된 상황인데, 그 중에서 30일 이상짜리가 1%, 60일 이상이 0.4%, 90일 이상 0.2%, 120일 이상 0.4%,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좀 안 좋은 그런 연체가 1.3%. 보통 90일 이상 되면 심각한 대출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채 유형별로 연체 전환율을 좀 따져보니까 이 맨 위에 8.9%, 신용카드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 아래가 푸른색의 오토론, 이게 두 번째로 빠르고요. 그래서 증가되는 것과 좀 안정적인 걸 따져보면 위에 크레딧 카드하고 오토론이 좀 문제가 있고요. 좀 안정적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로 보면은 모기지 쪽,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학자금 쪽이 상대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좀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게 가계대출하고 연체율 현황이고요. 이제부터는 페드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빚은 많다. 그런데 선택할 여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세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가계의 빚입니다. 청색 선이요. 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실질 소비자 부채가 여기까지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14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규모가. 푸른색 선이요. 이 왼쪽 눈금이 전체 소비자 부채 금액이고요. 오른쪽 눈금이 소득 대비 부채 총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부채가 14조 5천억 달러고요. 이 회색 막대기가 팬데믹을 뜻하고, 왼쪽의 이 막대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보다 0.9조 달러가 늘어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0.3조가 늘어난 그런 모습이다. 금액은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되려 부채 금액은 늘어나는데 소득 대비 부채를 따져보니까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치로 보면 여유가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드 쪽에서는 이거를 추가 부채를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여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0이었다. 그러니까 소득 규모하고 부채가 똑같았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소득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더 돈을 쓸 수 있다. 부채를 빌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 금융위기 때부터 빚을 갚아왔는데 2013년에 저점 찍고 빚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었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정체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전체 금액은 늘어났어도 부채 비율은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연체율을 분석한 겁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전체 부채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자료는 크레딧 카드 부채 관련한 내용입니다. 푸른색 선이 크레딧 카드의 부채 전체 금액이고요. 보라색 선이 연체율입니다. 아까 전체 빚의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졌지만 크레딧 카드만 따져보면 전체 금액도 적고 연체율도 낮죠. 여기에 대해서 페드가 어떻게 분석하냐면 지난 2년 동안 소비자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신용카드 부채였다라는 것이죠. 2021년 이후에 2천억 달러 정도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보다 감소했고요. 근데 연체율은 어떤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4%에서 9%까지 크게 늘어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또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신용등급이 좀 낮은 서브프라임 대출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부채가 연체로 전환된 비율이 2021년 38%에서 2023년에 무려 63%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한 것이 어느 계층에서 증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부 계층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연체율이 급등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 주도했고 전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입니다. 아래 눈금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고요. 옆에 눈금은 연체율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부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시점이 여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0.75. 그걸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연체율이 8.9%까지 증가했다는 그 얘기고요. 과거에는 이 0.75 기록했을 때 이 점선처럼 연체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5.7%. 그래서 같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과거 5.7%에서 8.9%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증가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 얘기인 즉슨 일부 계층의 재무 상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자료는 지난해 8월에도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 자료가 나왔었고 제가 이 채널에서도 그 자료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는 연령대별로도 따지고 소득이 낮은 계층하고 분리해서 따져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연령대별로 따져봤을 때 20살에서 39살까지가 푸른색 선이고 이 오렌지색이 나이가 40에서 59살까지 그리고 회색이 그 이상 60살에서 79살까지 이 수평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7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평균 연체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8월에 따져봤을 때도 전 연령대가 금융위기 때보다 연체율이 낮았고 이 선들보다 다 낮잖아요. 지금 푸른색 실선이 푸른색 점선보다 낮고 오렌지색 실선이 오렌지색 점선보다 낮고 회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신용등급이 좀 안 좋은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도 그리고 연령대로 구분해봐도 금융위기 때보다는 나은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연체한 사람에 대한 통계고요. 그리고 연체 비중을 따져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전 연령대가 다 개선이 됐고 재무 상황이 안 좋은 계층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때보다는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표 모두 다 금융신용도가 좀 낮은 계층이 평균치보다 안 좋다. 평균보다 연체 비중도 그렇고 연체한 사람 수를 따져봐도 그렇고 다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젊을수록
그리고 금융신용도가 안 좋을수록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나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전체 부채면에서 그리고 연체율 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이 개선된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이대별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레딧 카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나이대별로 뽑아본 그런 그래프입니다. 맨 위에 푸른색 선이 18살부터 29, 그 다음에 붉은색 선이 그 다음 나이대죠. 30살에서 39, 그 아래가 40에서 49, 그 아래가 50에서 59. 나이대별로 계속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3년 8월하고도 상황이 아주 비슷하죠. 그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쪽 나이대, 50 넘어가는 이 나이대요. 베이비 부머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쪽 계층이 부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이하 나이대를 보면 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계층 10대에서 30대까지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대적 재무 취약계층이 악화되는 모습이 계속 지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또 부의 집중 현상 이것도 또 자료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22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는데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만 했었고 투자에 성공한 계층, 그런 계층이 부의 집중 현상에서 성공한 계층으로 떠오르면서 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공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 좋은 푸른색하고 붉은색 계층 사이에서도 또 디커플링이 나타나니까요. 투자에 성공한 경우하고 아닌 경우로요. 그렇다면 안 좋은 경우는 이 표에서 나타나는 그보다 훨씬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융위기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에 속하는 계층, 그러한 사람들이 통계에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페드 쪽 통계 그리고 분석 자료 보면 금융위기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고 있지만 계층별로 따져보면은 더 안 좋아진 경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부의 분배 과정에서도 차별화와 집중화가 역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위기성 데이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페드가 집계하고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성 데이터 내보낸 다음에 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양극화하고 분배의 문제점, 이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투자의 정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해결이 필요한 사회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페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시장과의 소통하고 이 정보는 좀 구분되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흐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경제 흐름 판단을 넘어서 투자 관점에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시장과의 소통을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다 해가지고 잘못된 과잉 해석과 대응을 했을 때 그 착오를 깨닫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올해처럼 유동성이 급격히 공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선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분석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경제의 진행 방향이 틀리게 보이고 투자 판단에 있어서도 정반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시장과의 소통과 정보는 구분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